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조는 베트남 전쟁 피해에 대한 한미 언론 보도를 비교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민간인 학살 그리고 라이다이아 문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민간인 학살 파트를 담당해서 먼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많은 발표가 나왔지만 이제 민간인 학살이 저질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이런 베트남 중부 지역의 추도 시설이나 혹은 이런 미국의 공식 기록 형태로 사건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먼저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사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국내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조선일보에서 이제 72년에 베트남에 파견했던 전공 기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좌담회를 열었던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좌담회에서 이 기자들이 월남전의 전망이라던가 한국군의 전투력, 입지, 작전 성공 여부 이런 다양한 얘기를 나눴지만 민간인 학살 내용은 조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이때 특파원을 베트남에 파견한 신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경향신문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여러 신문사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민간인 학살 관련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전쟁이 끝나고 아까 성미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990년대가 되어서야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전쟁 기간 중에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가 딱 하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동아일보에서 나온 주월 한국군의 민간 학살 누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언급하면서 총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부정하고 내지는 정당화하고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다음 슬라이드요. 베트남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는 허구이거나 과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69년에 있었던 린손사 사건을 이 기자가 들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한국군이 무고한 승려 4명을 학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 베트콩이 전쟁 전략의 일환으로 국군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이 승려를 죽였다고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굉장히 의심되는 보도이고요. 실제로 99년에 한겨레 21의 통신원이 직접 민손사를 찾아가서 그곳에 생존자 스님을 인터뷰했을 때는 아니다, 한국군이 스님 4명을 죽인 것이 맞다 라고 증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는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 이 기자는 또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콩과 민간인을 가려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분명한 전선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농사를 짓는 선량한 농부가 밤에는 총 들고 싸우는 베트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음 슬라이드요. 마지막으로는 월남군도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국군과 미군만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월남전의 특수성이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주장은 사실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주장인데요. 비단 이 기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일부 우파 단체나 일부 참전군인들에 의해서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사실 태도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미라이 학살이라는 이제 초대형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는데 이 학살이 미국에서 69년 11월에 처음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최초 보도가 나가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국 언론들 역시 이 소식을 이제 실어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보도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4개 신문사에서 총 한 해에만 34건이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음이요. 이게 단순히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가십성으로 보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70년대 중반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떻게 재판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도 굉장히 길게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이제 범죄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논조도 비판적이고 또 전쟁 범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한국군의 범죄와 미국군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한국 언론이 박정희 정부의 언론 통제에 따라서 이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배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언론이 그럼 이런 민간인 학살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뭔가 자국 중심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라이 학살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미라이 학살이 왜 어떤 배경에서 이제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기사인데요. 다음이요. 여기서 보면 뭐 민간인 학살은 이미 베트콩에 의해서 전쟁의 일부로 자리 잡은 관행이라고 하면서 베트콩의 그간 소행을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앞에 한국 그 기사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미군이 불신뢰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학살을 어쩔 수 없었던 비극으로 프레이밍을 하려는 이런 논조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례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미라이 학살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이제 그 민간인 학살 저지른 켈리 중위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뽑았고, 다음이요. 미군의 만행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뭔가 월남군이 교회와 사찰을 무기고로 쓴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주장들을 하면서 그 켈리 중위가 그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북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언론의 좀 기여점 역시 평가하고 싶은데요. 당시 한국 언론들은 사실 전쟁 중에는 민간인 학살 보도가 거의 국내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 이미 이제 이 보도도 71년이니까 전쟁 중인데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미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사들이 미국 국내에 정말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되게 군사주의적이고 편향된 시각이 담긴 기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학살을 비판하고 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들도 월등히 많은 수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는 베트남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비난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 청년들은 언제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가? 단순히 민간인 학살 자체를 이제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뭔가 전쟁 자체, 군사주의 자체에 대한 성찰까지 나아갔다는 점을 조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런 언론 보도들이 미국 안에서 반전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혜윤님이 라이따이안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라이따이안 관련된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 보도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라이따이안의 용어 설명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베트남어인 라이따이안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남성이나 파월 기술자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 즉 한국계 베트남인 2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생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 한국 군인 혹은 기술자가 현지에 거주하던 베트남 여성과 가정을 만들어 탄생한 나이타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전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 기술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 또한 베트남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군수물자 수송 사업을 따내는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리면서 성장을 하였고 이러한 사업 전개를 위해 이제 노동자들의 베트남에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이타이안 문제는 베트남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라이타이안의 일부가 한국군에 의한 성폭행으로 태어났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 여성들의 증언들을 구조적 경우에는 이제 주월 한국군 사령부의 공식 빗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72년까지 전체 한국군의 강강 범죄 심판 및 징계 발생은 21건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영국 시민단체인 라이타이안에게 정의를에 따르면 베트남 한국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800여 명이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한대평화재단에 아마 올라올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생 배경의 요인들을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 라이타이안의 라이라는 뜻은 잡종이라는 의미의 멸칭인데요. 라이타이안 문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적군의 아이라는 이유로 베트남에서 교육과 취업 그리고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한국 베트남 수교 이후 태어난 신라이타이안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은 90년대에 이르러서 라이타이안 문제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네이버 뉴스 아카이브 키워드 라이타이안을 검색을 해서 찾아본 결과 경향신문이 90년 5월 7월 최초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92년에 한배 수교를 기점으로 보도수가 급증을 한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수로만 따지면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사들의 논조가 어떤 구호의 대상으로 라이타이안을 묘사했고 심파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고 또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라이타이안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을 주로 칭송하고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라이타이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심파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아까 성미아 선생님께서도 가십성의 어떤 기사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또 그와 또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타이안을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재현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93년도 조선일보는 라이타이안을 냉대와 가난 속에서 애증의 여린 시절을 보낸 아동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어서 이들을 버려진 자식, 이제 우리가 거둬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은 아버지 한국 그리고 여성 혹은 아이로서의 베트남 간의 관계를 조명하는데요. 이러한 가족적 연결을 강조를 하면서 라이타이안의 존재를 베트남 전쟁이 야기한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심파적인 어떤 절절한 개인의 이야기로 축소하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들을 보시면은 아버지 나라에서 부르는 아버지 혹은 아픔 적지만 그래도 아버지 나라에서 무국적 난민 신문 이런 아버지라는 단어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보도들은 어떤 북의 혈통이라는 표상을 통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지원 사업을 칭송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언론이 합동 결혼식에 집중 조명을 했던 것이고 95년에 조선일보는 한국결혼상담소협회 차이로 회장의 주선으로 돈이 없어 혼례를 치르지 못한 라이타이안 36상 이 합동 결혼식 올린 것을 보도를 했고 경향신문 또한 한국여자의사회 주선으로 베트남 호치민 한식당에서 이제 라이타이안 5쌍과 베트남의 배필이 눈물의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한겨레가 95년도에 이제 라이다이안의 합동 결혼식을 지지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버젓하게 결혼하면 생활의 안정도 찾고 취직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호치민시의 아리랑 식당에서 세 쌍의 합동 결혼식이 첫 결실을 맺었다면서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 김종철 논설위원이 쓴 기사인데요. 이 분이 이제 라이다이안의 나이가 모두 혼기에 들었다고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으면 베트남의 한국 기업들이 믿고 고용도 하고 베트남 사회에서 신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에 라이다이안들이 성공적으로 복무를 하면 베트남에서 겪는 차별의 현실이 갑자기 개선될 수 있다는 식의 논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러한 국내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라이다이안 문제에 대한 반성이 9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어떤 모종의 방식으로 전쟁 당시의 한국 베트남 위기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라이다이안들을 어떤 기구한 사연에 대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재현했고 그리고 동정의 대상으로 내려다보며 타자화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언론 보도들의 라이다이안 여성과 어린이들의 모습들이 압도적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이어서 미국 언론 보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언론은 1970년대에 이르러 아메라시안에 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라시안이라는 용어는 포괄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들과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동 또한 아메라시안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이르러서 이들의 이야기를 조명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집중해서 봤던 언론 보도는 75년도 이전 시기인데요. 그 이유는 75년에 3천여 명의 전쟁 고아를 베트남에서 실어 나른 작전인 베이비 리프트 이 이전에도 해외 입양을 촉구하는 언론 담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미국인 독자로 하여금 베트남 전쟁에 대한 죄책감을 혼혈아 입양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 언론은 혼혈아 아이들이 아버지의 국가로 보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시민들의 입양을 직접적으로 촉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는 71년도 4월 30일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아메라시안 아동이 마주한 현실에 집중을 하였고 보시다시피 기사에는 홀로 있는 아동의 사진이라든지 베트남인 어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고아원에 남겨진 아동들의 모습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출생 사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국인 아버지의 빈자리를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베트남에서 흑인 혼혈아의 미래가 가장 어둡다면서 말을 하는 사이공의 한 고아원 원장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은 베트남의 인종차별 때문에 흑인 아메라시안 아동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기사는 인종이라는 어떤 복잡한 층의 문제를 들고 와서 흑인 아메라시안 아이들의 처지를 내세우면서 이들이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대중에게 책임을 촉구하는데 이는 자국의 어떤 흑인 인권 현안에 대한 성찰 없이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세주의 자아상 그런 것들을 부풀린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러한 논조는 뉴욕타임스 72년도 2월 7일 기사도 엿볼 수가 있는데 미국인 호세아 윌리엄스 선교사 부부의 베트남 고아고 사업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 선교사가 베트남 고아원의 충격적인 환경에 분노했다면서 당장 흑인 아메라시안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 가정에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인용을 하죠. 이처럼 미국으로의 입양은 흑인 혼혈 아동의 최고의 희망으로 비춰지고 어떤 미국의 인도주의적 구조 조치로 미디어에 대대적으로 소개를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도덕적 우위와 인도주의를 강조를 했는지 이런 흥미로운 방식을 볼 수 있었는데요. 1988년 아메라시아 홈커밍 액트 이제
베트남 여성과 미군 남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동에게 이민의 문을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더 환대를 해주는, 그러니까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이민을 받아주는 이런 법이 제정이 된 후 보도된 기사들을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70년대 기사와 좀 차이가 많이 꽤 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88년 이후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제 흑인 아메리카시안 청년들이 이민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 이주 후 겪게 되는 고충들을 설명을 하는데 89년도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는 이제 대다수 흑인 아메리카시안 청년들이 초기에 적응을 힘들어한다는 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욕타임스 92년도 11월 16일 기사 같은 경우에는 흑인 아메리카시안 청년들을 취재를 하면서 이들이 미국에서 겪는 다층적인 차별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친아버지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고립된 환경에서 이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기사는 베트남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메리카시안의 모습을 조명을 하면서 결론은 일단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저희 조의 목표가 베트남 전쟁 피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언론 보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각국 언론이 당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편집하고 재구성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언론의 논조나 태도 같은 것을 살펴보는데 좀 뜻깊은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연 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히 뭔가 언론의 양면성에 대해서 익히 우리가 알고 또 듣고 배워왔지만 좀 더 실감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반전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전쟁 기간 중에는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지 않아서 은폐되고 나중에 알려진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라이다이안 문제에서도 보셨지만 라이다이안 문제를 공론화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그런 인식을 강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의 양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하고 이런 분쟁이나 전쟁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어떤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